그럼에도 뭐 어떤 매스컴이나 다양한 곳에서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해서 많은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히는 대표적인 그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힘든 시집살이에 대해서 정말 매체에 노출도 많이 하고 뭐 커뮤니티에 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 시집살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많은 경험을 했죠. 저는 이제 28살에 결혼했고요. 29살부터 이제 시어른들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항상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집 갈 때부터 나는 시어른하고 같이 살면 시집 안 갈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무조건 어머니를 모시는 전제하에 결혼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가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거,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제가 뭐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당연하다 그랬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토요일 되면은 한 손님이 20명 정도가 와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친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일주일씩 안 가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 다 모여라 이러세요. 때로는 우리끼리 좀 외식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나가다가 저기서 가족들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한 20명 되는데 우리가 그 한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제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옷을 고쟁이로 갈아입고 이제 정육점에다가 한 20근씩 고기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장갑을 이만한 거 끼고 제가 굉장히 좀 작거든요. 다라가 이만해요. 큰 다라에다가 20근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버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비큐에서 그 식구들을 다 먹이고 뭐 이랬던 경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며느리를 제가 맞이하면서 저는 정말 내 며느리는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친구같이 아직까지는 너 이거 나 좀 해줘라는 걸 한 번도 부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친구같이 이 아이도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정말 그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와서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얘한테 요만큼도 불편한 거를 아직은 제가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버릇 가리키면은 절대 다음에 와서 설거지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성할 때까지는 그냥 예쁘게 그냥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런 며느리를 제가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어머님이 저한테 뭐 나쁘게 하고 뭐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전에는 어머니나 이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가서 또 사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장성할 때까지 키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거는 준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저희가 버립니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살아오면서 벌써 저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고 이제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아 그래 잘했다 잘 살아왔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자화자찬으로 칭찬을 하죠. 아유, 제가 듣기로 우리 교수님도 장인어른과 굉장히 긴밀하셨다고. 네. 장인어른께서 이 막내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난기도 많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고 막 노인 느낌이 아니셔가지고 막 그 저를 이렇게 놀러 가는데 다 데리고 가셨어요. 결혼 전부터 뭐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저희 아이 낳았을 때도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시고 몸으로 놀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체력이 힘들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막 이걸 못 하는데 장인어른이 다 그걸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고로 좀 먼저 가셔가지고 아이고.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참 이 실제 경험담을 듣고 나니까 그냥
모두들 겪어보지 않고 막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어우러져 살다 보면 또 함께하는 가치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성범님이 MZ 대표로 그렇다면 네. 뭐 시어머니라든지 또 혹은 장인어른 이렇게 우리 식구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젊은 세대를 감히 대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좀 해본다면 장인어른과 저와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타인과 타인이 만날 때는 서로 둘 다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씩 불편하면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을 맞춰가고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도 있을 거고 우리가 피곤한데 뭐 추석에 내려가야 돼 이번 주에 뭐 손녀 보여드리러 가야 돼 할 수 있지만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눕기보다는 나도 약간 불편하게 앉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약간 어느 정도 불편하게 앉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맞추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군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냐, 너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선택한 사람이 사랑하는 또 가족을 저도 존중해주고 서로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야 우리가 또 결국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나 또 스님께서는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사는데 필요한 서로를 위한 경계선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공존의 가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존재고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존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이 공존을 쉽게 하는 방법이 저는 이익이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저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에겐 이득이다.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시면 결혼이 됐든 뭐 출산 육아가 됐든 확대 가족 문제가 됐든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떤 작가분 사진전을 갔는데 그 사진전 옆에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하나의 노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96세 되신 저희 조부님을 가끔 뵙습니다. 가서 인사드리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태어날 때는 나서는 계다를 신고 다니셨대요. 일제시대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6.25 동란을 겪으시고 군사 정권을 겪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손에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는 초가집부터 초고층 빌딩까지를 다 보신 분의 견해는 어떨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끔 뵈면 저희 이 절집안의 어른 스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기성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해요. 전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살부터가 기성세대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분들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눈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떠나시고 나면 말 그대로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옛날에 그랬다더라라는 책의 이야기로밖에 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경계선을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눠놓고 다시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같아요. 안 나누면 되거든요. 애초부터. 근데 그걸 나눠놓고 어떻게 합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질문. 저는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모두가 배울 것이 있고 또 불편한 부분 아니면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저거는 배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는 어른에게도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제 어떤 스님께서 당신이 이제 절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행사가 이 절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는지 되게 곤란하고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럿이 같이 자서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범납이 이제 범납은 출가하신 나이를 얘기합니다. 범납이 60년이 넘으신 어른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 노장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물도 기러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기도 없었고. 근데 이 젊은 스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하면 부조리와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꼭 저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 안 나오고 불 안 켜지는 거 저희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과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문제점이 100이라면 80이 해결되고 20이 남았다면 그 80을 제가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보만이가 아니라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공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님, 아버님, 할아버님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엔 20만큼의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후대를 위해서 저희 세대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고 필요 없고 또 그분들과 나의 교집합 이런 거는 찾기가 힘든 별개의 남이다 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네요. 애초에 분리를 안 시키면 네. 이 질문은 나오지 않는 것인데 더 잘 사는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떨어뜨려 놓고 다시 영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네요. 앞으로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더 집중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의 표정에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혹시 우리 오늘 MZ세대를 대표해 나와서 많은 또 네. 경험담과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젊은 세대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정이라던가 뭐 가족 개념들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살다가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확실히 서울은 그리고 젊은 세대는 그게 더 옅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가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이 정이라는 게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이사 오고 아래 윗집 이삿떡 돌렸는데 답장이 온 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이런 집이 됐나? 옛날에는 제가 부모님 바쁘면 제가 막 맛집 가서 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다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네네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 힘든데,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 심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정의라는 게 쉽게 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정의 증거였던 현상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정의 그 본질은 남아 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참견은 많이 하잖아요. 오지랖 부리고 남의 일에. 이게 정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그런 미래의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은 지나가던 차에서 뭐 유리병 같은 게 떨어져서 막 깨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치워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는 MZ고 뭐 X세대고 노인이고 없습니다. 다 와서 치워주는데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가족에서 아무래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1인 가구 비율이 뭐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뭐 주말에는 본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는 뭐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현대적인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족은 아니지만 저도 제 아이들을 제 친구 아이들하고 같이 키웠거든요.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고 그러면은 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좋고 이런 정의 문화도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수님 경우에는 사실요 정말 그 멸종위기 1급 그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 분석에 대한 뭐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 예. 가족은 저는 이제 삶의 의미가 되었는데요. 꼭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쉽고 불안해지기 쉬운 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과는 달리 사는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선택지는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족은 하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나 혼자 찾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에 지치고 내 일에 지쳤는데 보니까 애가 집에서 뭘 막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쁘게 보이면서 아, 난 쟤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는데도 가족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은 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가족은 약간 토양 같은 건데요. 저는 제가 지금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좀 울창하게 가지를 뻗고 멀리 높이 자라난다고 해도 이 건강한 토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제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 근본, 뿌리 언제나 소중한 그런 의미인 거죠. 이거 혹시 다른 데 가서 제가 써도 괜찮을까요? 그 출처만 밝혀주시면 너무 멋진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쭙고 싶어요. 네. 길에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탁 지나갑니까? 아니면 고개라도 살짝 이렇게 숙이고 지나갑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솔직히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의범절, 그러니까 어른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아까 스님께서 굉장히 그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내가 삶을 오랫동안 경험한 자에게는 정말 뭐 자다가 일어나도 떡이 하나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어른의 말씀은 정말 단 한마디라도 버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역시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거와 어른들하고의 함께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과연 가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우게 한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굴레가 결코 정말 누구든지 함께 경험하면서 꼭 있어야 될 단어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짧게나마 제 생각을 좀 얘기해보자면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가족에게 저로 인해서 상처 입히는 거, 저로 인해서 실망하고 이게 가장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게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을 떠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함께 나눠봤는데 그 우리 스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반려동물의 장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볼 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가족을 누구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방증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동물들을 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일화로 저는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부처님의 나라인 석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웃의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군대가 코끼리를 끌고 침공을 해오는 길목에 나가서 앉아 계셨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대의는 저희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말라 죽어버린 고목 밑에 앉아 계셨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군대를 끌고 온 강대국의 왕이 묻습니다. 부처님, 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저기 시원한 그늘도 많은데.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친족의 그늘은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고 포로를 만들고 남자들은 처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뜨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가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은 그늘이다.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저희 가족분들이 출가 잘했어요, 큰 스님 되세요, 이렇게 축하해 주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스님들 그러세요. 등짝 스매싱을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너가 최고의 효자다. 스님 진짜 출가 잘하셨어요. 저는 누군가가 출가해서 이 길을 때로는 외롭게 걷겠다라는 선언을 할 때 과연 그거를 누가, 어느 가족이 인정하고 환호해 줄 수 있을까 참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길에 대해서 응원하고 호응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전 가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함께 공부하시는 스님네들, 저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이것이 역시 우리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듯이, 또 좋은 친구가 가족이 되듯이 저희 스님들은 승가라는 소중한 수행자의 가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속가의 가족들은 역시 저에게 시원한 그늘이 돼주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고 참 많은 깨달음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공기가. 오늘 좀 함께 하신 소감을 우리 성범님부터 좀 어떠셨는지요? 확실히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네 분의 MC님 포함해서 네 분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행복한 가족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또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른 관점까지도 좀 더 세세하게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토크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네 분하고 같이 한 시간이 제가 그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지금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매 시간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정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내가 피한다고만 생각하면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예기치 못한 길이지만 거기를 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앞에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제 자신의 숙제를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나는 성직자이기에 앞서서 수행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모자라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수행자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갖추고 있어야 맞는 것인가라는 자문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문을 우리 부모님이 되실, 우리 이렇게 멋진 청년분들이, 또 이미 부모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스로를 벌 주거나 아니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난 이렇게 모르는 게 있고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여쭙고 나는 배우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는 스님임네 하는 상이 저에게 생기는 순간 아마 저는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울 수 없잖아요. 우리 항상 이 부모라는, 또 가정이라는 정말 소중한 어떤 인간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어서 배우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정말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족 디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해독을 해봤습니다. 결이라는 것은요, 그저 시작의 문을 여는 일이고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는 것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족을 꾸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마다의 어떤 상황이나 이유들로 인해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들은 누구나 최초의 마음에는 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또 저마다의 이야기 경험담과 더불어서 좋은 말씀이신 네 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